그거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간 에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6일자 제이서 인포의 그 소식을 이용해서 이번 주 소식도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내려 갈게요. 크롬 76이 릴리스 됐다고 하네요. 이제 스테이지 4가 된 그 프로미스 올 세틸드라고 하는 API가 크롬 76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랍 텍스트, 블랍 어레이 버퍼, 블랍 스트림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어싱크 클립보드 API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이미지 관련 기능이 추가됐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용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 하단에 있는 이미지 서포트 for the async clipboard API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포스트는 이미지 서포트 for the async clipboard API고요. 크롬 66부터 텍스트와 관련된 async 클립보드 API가 지원됐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76부터 이미지 관련된 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지원되는 건 이미지 PNG 파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될 거라고, 지원을 할 거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클립보드 API 관련된 거는 과거에 텍스트 관련돼서 많이 소개를 했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싱크 해서 내비게이터 클립보드 라이트 텍스트 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리드는 클립보드.리드 텍스트를 해서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 전부 다 프로미스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로미스지? 궁금해가지고. 인풋 아웃풋이니까 비동기니까 프로미스로 감싸서 저게 엄청 클 수 있구나. 네. 엄청 큰. 이게 클립보드 API에 이제 비동기가 들어온 이유가 과거에는 싱크로 했었는데 짧은 텍스트는 별 문제가 없죠. 큰 텍스트에서는 그 동작 자체가 아예 멈춰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요. 네, 여기는 이벤트 리스너의 페이스트를 받아서 비동기로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 위쪽에 기존 텍스트 관련된 클립보드 글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클립보드는 이제 이 현재 탭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죠. 이제 딴 데서 복사한 그런 것들이 다 담기게 되는데 담기게 되기도 하고 담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재 탭 안에서만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열어놓고 리드할 때는 꼭 그 퍼미션 체크를 하게 되는 지금 그런 구조이고요. 그럼 브라우저에 동의가 뜨겠죠? 네. 이따가 예제 보시면 알 텐데요. 이제 리드할 때는 브라우저 동의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퍼미션 쿼리 같은 걸 날려서 볼 수 있고요. 이미지 포커스고요. 이거는 그 기존의 라이트 텍스트, 그러니까 라이트를 사용하는데 라이트는 기존에도 구현되어 있었고요. 위에서 사용했던 라이트 텍스트는 요것의 좀 편한 버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코드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사용을 하려면 이미지를 바로 쓸 수는 없고요. 이미지를 블랍 객체로 만들고 그리고 라이트를 할 때 클립보드 아이템이라는 거를 생성을 하면서 여기에 타입과 밸류 같은 것을 넘겨줘야 되고요. 이걸 읽을 때는 반대로 클립보드.리드를 해서요. 거기서 이제 클립보드 아이템들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뽑아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양한 타입을 지원할 거기 때문에 get 타입을 호출해서 맞는 타입의 그 블랍 객체를 꺼내오면 되겠습니다. 페이스트 핸들러 등록하는 건 똑같고요. 카피도 비슷합니다. 그냥 원하는 동작을 넣으면 됩니다. 이제 이게 데모고요. 카피 크롬 로고를 하면 이미지 카피가 되죠. 그리고 페이스트를 하면은 여기에 이런 권한 요청하는 게 뜹니다. 그리고 허용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카피됐던 이미지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코드는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일 기본 퍼미션 값이 뭐예요? 기본이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네. 폴스랑 기본은 없는 거죠. 퍼미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텍스트랑은 조금 다르게 이미지 쪽은 이런 컴프레션 범브,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얘가 헤더를 조작을 해요. 헤더를 조작해서 실제 파일은 엄청나게 큰데 헤더에 기록해 놓은 사이즈는 되게 작은 그런 것들을 긁어 오게 되면은 실제로 되게 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뭐 멈춘다든가. 네, 그런 거랑 그리고 클립보드에 이제 OS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미지 컴프레션 범브 여기 사이트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압축된 포맷만 지원을 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PNG까지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어서 이제 뭐 패치 메타데이터 뭐 요청해드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됐나 봐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내용이 없긴 하지만 그리고 쿠키의 샘 사이트 락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렉스 할 때는 이런 어떤 기능이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으로 동작하게끔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쓰려면은 샘 사이트 바이 디폴트 쿠키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추가되는데 이걸 좀 활성화해야 쓸 수 있다고 하고요. 샘 사이트 쿠키는 크롬 80에서 기본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샘 사이트 쿠키에 대해서는 이 아래 문서를 참조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롬 16.9 RC 버전이 릴리스 됐고요. 뭐 실험적으로 구현되었던 프로파일러 컴포넌트가 이제 이 버전에서는 스테이블하게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언세이프 컴포넌트 윌 마운트 같이 과거에는 자주 사용됐지만 새로운 버전에서는 폐기 예정인 이런 그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쓰게 되면 경고를 출력하도록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다다음 버전이나 다음 버전에서는 삭제될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악용될 수 있는 이런 코드들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게 되면 경고를 출력하도록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런 기능은 엠버나 앵귤러도 똑같이 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브 툴 관련해서 뭐 유즈 스테이트 판즉 기능하고 서스펜스 토글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워크파스 버전 5 알파 버전이 릴리스 됐고요. 서비스 워커 프레임워크 워크박스인 거고, 서비스 워커 코드를 CDN에서 바로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할 만한 코드만 좀 로컬 번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너레이터 SW 모드가 추가됐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P-React 10 버전이 RC1이죠.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요. 관련해서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도 공개됐다고 합니다. 네. 저 프리액트는 진짜 꾸준히 뭔가 그쵸. 네. 네. 그런 개발되고 느낌이 있는. 강하네요. 네. 프리액트가 뭐 하는 친구예요? 근데 리액트 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따르는 경량화 버전이에요. 인터페이스만 같고 코어는 달라요. 그래서 동작 방식은 완전히 다른데 인터페이스는 또 동작 방식도 뭐 차용을 했겠지만 코드 그쵸. 베이스가 다른 거죠. 코드 베이스가 다른데 이제 경량 버전으로 제작된 거고요. 네. 네, 다음 아티클 소식으로 When a rewrite isn't rebuilding Slack on the desktop. 이제 슬랙의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바꿨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구조를 채택했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훈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슬랙에서 그 데스크탑 버전을 이게 일렉트론 기반이죠. 네. 이게 이제 그 새롭게 릴리즈 됐는데 이 친구들이 이거를 점진적인 방식으로 레거시 코드를 다 드러내고 모던 코드로 바꿨다는 그 내용이 있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이런 점진적인 그 재개발 전략을 썼는지 그로 인해 얻는 장점, 단점들이 뭔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 경험을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드를 바꾸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대부분 문장으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정확한 이제 의미를 또 영어고 하니까 유출을 할 수 없었는데 최대한 나름대로 이제 유출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 코드를 재작성하는 게 얼마나 이제 힘든 일인지 그래서 이제 그 예전부터 코드를 재작성하는 것들을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처음에 서두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를 든 게 그 넷스케이프 같은 경우를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 넷스케이프가 4.0에서 5.0을 건너뛰고 바로 6.0에 나왔는데 그 기간이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기능을, 왜냐하면 새 버전을 내야 하니까 새로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3년 동안 이제 계속 끌고 있다가 결국 이제 시장에서 뭐 도태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 제작성을 하는 게 힘든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작성 하는 동안 그 기존 버전을 계속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고객들은 그 예전의 그 버전의 경험만 계속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환경은 변해가고 시대는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코드를 재작성하면 기존 코드가 실행되고 고객들이 사용하는 동안 얻게 되는 그 되게 많은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버그를 이제 고친다거나 뭐 퍼포먼스를 개선하거나 이런 이제 지혜들이 날아간다고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날아간다기보다는 이전이 되지 않는 거죠, 새로운 코드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슬랙은 그 고객의 기대와 그 다음에 현대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면서도 코드를 이제 뭔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jQuery나 이 뭐죠? 시그널이 뭐예요? 시즌 아니에요? 시즌 아닌데? 시그널즈 같은데. 여기 보면 시그널 맞아요. 시그널즈라는 거를 사용했는데 뭐 돔 관련된 뭐 라이브러리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돔을 직접 그 관리하는 예전 그 방식의 그 전략을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처음에 그 페이지가 보여질 때 그냥 다 모든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재구성하는 그런 이제 에거 데이터 로딩을 사용을 했었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점진적으로 그 개선을 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얘네들 이제 워크페이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워크페이스가 다 각각의 그 인스턴스, 웹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일렉트로닉 화면은 하나인데 워크스페이스별로 이제 웹 브라우저 하나씩, 웹뷰가 하나씩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그 메모리의 누수와 누수보다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과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하고 워크스페이스 간 전환이 굉장히 느린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트 바이 비트 하나하나씩 이제 개선을 해 나가는데, 여기 이제 테세우스의 배라는 그 되게 유명한 철학적 명제가 나오거든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미노타우루스 그 머리는 소이고 몸은 미로 있잖아요, 미로. 그 이제 그 괴물을 죽인 사람이 이제 테세우스거든요. 죽이고 이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귀환을 했는데, 아테네 시민들이 이제 그 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념하고자 그 관리를 했거든요. 유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배에 판자가 하나 썩으면 그 판자만 떼다가 붙이고 또 썩으면 또 붙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배가 원래 오리지널이 아닐 수가 있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언제인가, 혹은 다 바뀌었어요, 판자가. 새로운 판자로 다 바뀌면은 이게 원래 이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뭐 재밌는 그 패러독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굽시니스트가 이거에 대한 철학적 만화를 그린 적이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서두에 잠깐 던지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취한 전략은 기존 코드 베이스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코드를 현대적 코드로 점진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코드와 최신 코드 사이에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 점진적으로 바꿔야 하니까 이제 그럴 때는 엄격한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둘 사이에 기존 코드와 그러니까 기존 코드를 사용하는 최신 코드, 혹은 최신 코드를 사용하는 기존 코드의 그 관계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빅뱅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그 서비스되는 코드에 계속 이제 병합을 하면서 개선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릴리즈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방식을 썼느냐, 그 jQuery와 돔 기반의 라이브러리들은 자 리액트로 모두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한 번에 받아서 처리를 한다 했잖아요. 에거 로드 전략을 썼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데이터를 이제 다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 큰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제 작은 단위로 나눠서 레이질리하게 로드하는 전략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각 워크페이스가 독립적인 인스턴스였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한 인스턴스로 이제 여러 워크스페이스를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실행 방식을 택했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리덕스를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리덕스, 그다음 리덕스 트렁크를 썼다고 했는데 뭐 요 부분은 제가 뭐 정확히 뭐 잘 알지는 못하고 여기에서도 뭐 코드 레벨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보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각각이 이제 인스턴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UI를 관리하든 모델을 관리하든 뭘 관리하든 각 인스턴스가 다 그거에 대한 이 객체들을 다 들고 있어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는데 각 워크스페이스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이고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워크스페이스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리덕스 트렁크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상호 운영 전략이라고 하는데 기존 코드와 이제 현대적 코드의 상호 운영 전략. 요 절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는 힘들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예전 코드는 최신 코드에 바로 접근을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접근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은 이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최신 코드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거,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익스포트라고 이렇게 직접 명시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새로운 코드는 예전 코드에 접근하면은 안 되는데 예전 코드 중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없고 이게 어댑팅이 완료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 코드에 어댑티드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딱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완전 와닿는데. 아, 그래요? 이런 접근법을 레거시 인터럽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 보면은 위쪽 보면 이제 컨셉트 콜드 레거시 인터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접근을 레거시 인터럽이라고 하는데 이제 새로운 코드가 새롭게 추가된 모던한 코드가 있는데 이 모던한 코드를 레거시가 직접 의존하고 또 모던한 코드가 레거시를 직접 의존하면 걔는 물리적으로 어차피 하나의 코드 베이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레거시고 어떤 게 모던한 건지 식별하기 어렵고 그렇게 엮이기 시작하면 레거시 코드를 고치기가 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새로운 코드가 레거시 코드를 의존해 버리니까. 네, 이제 의존은 당연히 이제 끊어야 되는 거고 직접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익스포트라고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명시적으로 이제 선언하고 어댑티드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해가지고 이거의 그 의존 관계를 정말 명확하게 끊을 수 있는지 그다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인터페이스화 해가지고 정말 요것만 보고도 이해하면서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코드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안 와닿았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쪽에 보면 얘네들은 이제 모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TS라고 불리는 이제 글로벌 변수에다가 인터럽이라는 이제 뭔가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상호 운영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함수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럽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이제 기존 코드가 최신 코드가 기존 코드를 이제 호출을 할 수 있고요,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코드에서 최신 코드에서 기존 코드를 호출을 했는데 그 기존 코드가 어댑티드가 안 돼 있으면은 없잖아요. 그 인터럽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디였지?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펑크션을 노 오퍼레이션으로 정의를 해놔서 이제 그 인터페이스에 없는 기존 함수를 호출한다 하더라도 이게 노 오퍼레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다른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펑크션을 이제 기본으로 지정을 해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겠다 저기 그 상호 코드를 참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딥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살펴보면은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딱 보기에는 이제 TS.점 인터럽이 제가 봤을 때 그냥 퍼사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퍼사드 역할을 하는 객체 자체가 어댑터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이제 i18n.t라고 하는 레거시 코드를 직접 접근해서 호출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호출할 때는 우리가 인터럽이라고 하는 그 퍼사드 객체를 통해서 가자라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참조를 끊고 이제 간접 참조로 가서 이제 좀 엮이는 거, 디펜던시를 조금 약하게 해서 이제 계속 리팩토링을 점진적으로 하는데 문제 없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 보여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느낌 많이 받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인터럽에 걸려 있는 함수들이 개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하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0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지난 2년간 진행을 했고,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새로운 코드를 이제 슬랙에다가 서비스는 슬랙에다가 넣은 기능이 이제 이모지를 선택하는 기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년간 진행을 해서 결국 그 레거시 코드가 0이 됐고 0으로 만들었고, 이게 이제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열쇠는 그래서 이제 뭐 메모리 사용량도 이만큼 줄어들었다. 예전엔 제가 각 워크스페이스별로 이제 다 인스턴스가 따로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 관리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들었겠죠. 16 했을 때 엄청 튀네요. 옛날 거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성공 전략은 점진적 릴리즈라는 거를 하고 있었고, 이제 점진적 릴리즈를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존 코드를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하면서 고객들에게 그 현재의 가치를 계속 전달해 줄 수 있다. 근데 빅뱅으로 하면은 기존 코드를 또 관리해야 되고 빅뱅 코드도 또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좋았고, 이제 빅뱅이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개선된 경험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면서 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언제나 레거시를 모던하게 옮길 때 이제 빅뱅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 전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 항상 그 팽팽한 좀 대립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두 방식이든 저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규칙과 철학이 좀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 프로젝트 보면 우리 옮깁시다 해가지고 막 옮기기 시작해요, 규칙과 철학 없이. 그러다 보면은 빅뱅이든 점진적이든 그렇게 접근하면은 결국에는 소스 베이스가 두 방향으로 갈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내가 이거 보면서 내 생각을 좀 깨우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점진적 개선을 하더라도 나는 코드 베이스가 다른 방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한 코드 베이스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이걸 하니까 이제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그러면 기술 스택이 변하지 않는, 전체적인 근데 기술 스택이 이게 이제 처음에 오버랩돼 있는 동안에는 되게 이제 혼잡하고 오히려 퍼포먼스를 더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씩 개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게 되고 또 결국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더 많다라는 거 같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빅뱅으로 했을 때 이제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게, 이게 실패하면은 넷스케이프처럼 3년 동안 했는데 실패하면은 3년 동안 진짜 완전 날아가는 시간이 되어버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대로 안 좋은 경험을 얻게 되고, 상품 및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뭔가 타이밍을 놓치는. 그래서 빅뱅 할 때 제가 다크라이트 얘기 드린 게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인데,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미국의 어떤 좀 그 잘 알려진 개발자가 이제 얘기해줬던 모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플레이팅 스튜디오처럼 기존 레거시 코드가 더 이상 메인터넌스 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면은 빅뱅이 당연히 맞는 건데, 계속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현대의 경험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라면은 좀 이제 뭘 해야 될지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학을 명확하게, 규칙과 철학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대로 가는 것도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레거시 인터럽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이제 과거에는 이런 규칙과 철학을 제시했던 프로젝트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바꿨는데 디펜더십 끈끈하게 엮여버리니까 혼란스럽고 계속 결국에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는데, 이런 어떤 접근법, 어프로치가 굉장히 그 큰 지표 그리고 그 등불이 되어 주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제 기회가 되면은 딥하게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주제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그 스마트 HR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 HR 솔루션을 만드는 일본 회사인 것 같아요. 이쪽 회사에서 여러 프로덕트 간의 공통 그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운영하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한 글이거든요. 근데 일본어로 돼 있고,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즈 드라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돔하고 리소스 같은 거를 좀 스냅샷 찍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아직 그 개발 단계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그 데모를 일단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없고, 좀 약간 이런 컨셉션을 한 부분만 조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퀴드 JS라고 해서 리퀴드 호환 템플릿 엔진 자바스크립트 구현체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js 그리고 브라우저 워커에서 사용할 수 있는 URL 파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훅이라고 하는 그 git 훅을 YML로 작성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키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버블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되게 좀 반가웠습니다. 이제 무버블은 저희가 아는 우리 한국 개발자분께서 만든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한번 추천할까요? 할 수 있으면은 한번 모시는 게 좋죠. 한번 용기님 추천을 해서 무버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인맥이 한번 하시죠. 와, 좋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제이스 인포에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유용할 것 같아요. 태그드 템플릿 리터럴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SQL 쿼리를 짜면은 이거를 파싱해서 쿼리 구문하고 파라미터 구문을 분리 추출하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전달해서 안전하게 SQL이 이스케이프 되도록 하는 그런 헬퍼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SQL 인젝션 같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잘 적절히 자기가 추출해 줘가지고 이제 이스케이프 되도록 이런 식으로 위에 같이 이렇게 작성하면 밑에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포레스티지랑 MySQL, SQLite, 엑스포 웹 SQL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있다는.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태그드 템플릿 이용하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조금 뭐 위험한 공격에 사전에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env 혹은 뭐 .env .development 뭐 아니면 .env 해서 뭐뭐뭐 파일을 여러 개 나눠 가지고 환경을 설정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얘가 알아서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파일을 로드해 가지고 환경 설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진 라이브러리고요. 네. 크게 뭐 어려운 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컴피그 불러오면은 뭐 그 각 이제 노드 env 환경에 맞춰가지고 뭐 env냐 로컬이냐 디벨로먼트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로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분기를 태워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얘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닥터 알렉스의 자바스크립트 입문 서적이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죠. 네, 자바스크립트에서. 네, 이분이 쓰신 관련 서적이고요. 네, 여기까지 JS 인포에 대한 소식은 모두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영님께서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네, 저는 뭐 좀 괜찮은 블로그 글 없나 찾다가 그냥 어싱크 제너레이터에 대한 글이 있길래 한번 읽어와 봤습니다. 네, 어싱크 이터레이터라는 그 스펙이 이제 ES 2018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나온 이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거기에 특히 이제 어싱크 제너레이터 펑션이 추가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싱크 제너레이터 펑션이 추가돼서 펑션은 다음 6가지 타입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그냥 펑션과 에러 펑션, 어싱크 펑션들 그리고 제너레이터와 어싱크 제너레이터입니다. 네. 기존 제너레이터 함수는 이제 일드 하면은 값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싱크 제너레이터는 일드한 값이 무조건 프로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싱크 제너레이터 펑션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면요. 이제 어싱크 제너레이터 함수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고 런이라는 이제 어싱크 함수기 때문에 이제 어웨이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웨이트 한 다음에 이제 일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콘솔을 찍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런 하면은 어싱크 이터레이터가 나오게 되고 어싱크 이터레이터의 넥스트의 값이 이제 프로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hen으로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복잡한 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그 상호작용하는 코드고요. 이제 run 함수를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커넥션 하는 건데 이제 OS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에서 다 선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델에서 테스트 모델에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크리에이트 된 거를 이제 파인드를 해서 해당 커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몽구스는 커서의 반환값이 어싱크 이터레이터고요. 그래서 이제 어싱크 이터레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for await 구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의 next의 값이 프로미스가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await 하고 이 부분이 이제 호출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일드 하면서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처리한 개수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고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run을 통해서 어싱크 이터레이터를 반환했으니까 for await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콘솔을 찍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옵저버블과 비교를 해놨던데요. 그냥 제가 읽어보았을 때는 그 옵저버블과 약간 차이점은 옵저버블은 사실 그 리액티브한 거잖아요. 받는 쪽 입장에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통해서 그 값이 올 때마다 이제 반응을 하는 개념이라면은 그 어싱크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은 그 받는 쪽에서도 해당 그 프로그래밍을 좀 제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어싱크 제너레이터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new promise를 await 함으로써 이제 1초 동안 간격을 1초를 줄 수 있는 거죠. 사용하는 입장에서. 네. 태스크를 1초 동안 계속 미룰 수 있는. 네, 맞아요. 네. 미루면서 넥스트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 자바스크립트의 그 약간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한 문법이나 기능이 되게 풍부해지는 게 굉장히 네. 마음에 드네요. 너무 복잡해. 저 개념이- 엄청 좋은데?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지금 뭐 단박에 이해는 안 되는데 이렇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문법이 풍부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네, 맞아요. 좋은 네. 거고. 그래서 사실 그, 제 생각에는 for await만 보더라도 이걸 이걸 사실 저희가 포문이나 뭐 맵 해가지고 프로미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쵸, 그쵸. 훨씬 더 간략하게. 지금 뭐 네. 단박에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손에 물론 있지는 않겠지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뭐 개인적으로 트레이닝하면은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풍부해진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렇죠. 네. 것 같아요. 네. 자, 이것으로 2019년 8월 6일 제이스 인포 우리 주간 에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공유 드렸고요. 한 주도 행복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